안녕하세요. 전미아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제가 이제까지 올렸던 영상들에서 구독자분들이 남겨주신 댓글들을 좀 모아서 답변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준비했어요. 감사하게도 랜선 육아의 영상들을 살펴봐 주시고 그 영상들을 보시면서 궁금하신 부분들 댓글을 많이들 남겨주셨더라고요. 제가 실시간으로 답변 드리면 좋은데 그러지 못해서 사실 살펴보면서 제가 죄송하고 감사한 마음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 듬뿍 담아서 이번 Q&A 영상을 준비를 해봤고요. 구독자분들의 질문 그리고 목소리를 대변해서 저희 프롬맘 센터에 두 실장님이 함께 해주시려고 합니다. 인사를 나눠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영상들에 구독자분들이 댓글을 남겨주셔서 저희 실장님들이 그 댓글들을 좀 모아서 저한테 오늘 질문을 주시겠다 라고 이 자리에 나와주셨는데요. 어떤 질문들이 있었는지 제가 직접 좀 들어보고 답변 드리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게요. 어땠어요? 뭐 질문들 좀 정리하시면서 이런 질문들은 실장님들도 궁금하다 하시는 거 있었어요? 네, 많았어요. 아 진짜요? 긴장되는데? 자 한번 들어볼게요. 일단은 쪽쪽이 영상 을지 어린이집 강의하셨던 것 중에서 네네. 다 입에 집어넣는 아이 아. 말씀하시다가 이제 그 쪽쪽이 떼는 거 말씀해 주신 게 있었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어떤 분이 아이가 이제 2돌 되셨나 봐요. 근데 불안이 되게 높아서 쪽쪽이를 못 떼서 이제 떼야 되는데 떼려고 하니까 너무 우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걸 결국 올려서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올리면서 해야 되나? 이게 고민이셨던 것 같아서. 근데 저희 아이들 중에서도 이제 쪽쪽이 문제가 아니라 평상시 이제 좀 이렇게 바꿔줘야 될 부분들이 있을 때 많이 울잖아요. 우는 아이들 있지. 이거는 우리가 꼭 고려를 좀 해봐야 되는 게 일단 첫 번째로 아이의 연령. 아이가 너무 계열이 어리다, 18개월 미만이다 라고 했을 때에 우리가 무리해서 아이를 올리면서까지 바꿀 것이냐 이런 것들을 이제 연령에 따라서 그리고 그 연령에 따른 아이의 발달과 성숙도를 좀 고려해서 적용을 해야 될 필요가 있고 그리고 이제 기질과 특성을 또 고려를 해야죠. 그냥 뭐 무던하게 편안한 친구가 있는 반면 뭐 하나를 변화시키거나 요청할 때에 유달리 저항하고 힘들어하는 아이들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고려를 해야 된다라는 거를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그리고 이제 동시에 어찌됐건 부모-자녀 관계도 반드시 중요해요. 엄마하고 아빠가 평소 아이한테 어느 정도 의미 있는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던가에 대한 부분들. 왜냐하면 항상 절대적으로 수용적이고 아이한테 어떤 요청이나 요구, 기준을 잘 주지 않았던 엄마 아빠가 이 아이가 제일 원하고 선호하는 걸 하지 말라고 개입해버리면 그만큼 아이는 혼란스럽고 더 불만스럽고 저항이 강해지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런 요소들, 그래서 연령, 기질과 특성, 그리고 평소, 부모 자녀의 의사소통이나 어떤 관계성들 우리가 한 번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어떤 방법을 접근할 것인지를 생각을 좀 해봐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뭐 불안이 높다, 2돌이다. 그죠? 이런 것들을 좀 고려를 해보면 어찌됐건 불안이 높다라는 거는 나를 편안하게 해주는 게 어려워요. 스스로 나의 편안함을 찾는 게 어려운 아이들이기 때문에 특정 자극, 특정 행동을 통해서 자기 안위를 취하려고 하는 특성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뭐 손가락을 빤다던가 애착 인형, 애착 이불에 대한 다른 아이들보다 조금 더 높은 집착을 보인다던가 쪽쪽이를 빠는 게 아니더라도 자신의 특정 신체를 만지거나 엄마 머리카락을 만지면서 자거나 아니면 계속 엄마의 살결을 문지른다던가 이런 식으로 아이들이 촉감이든 다양한 감각 자극을 통해서 혹은 또 다른 반복된 행위를 통해서 편안함을 취하고자 하는 특성들이 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엄마 아빠가 봤을 때는 이제 손을 빠는 거, 쪽쪽이, 뭐 배꼽 파는 거 이런 행동들이 좀 나올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이 아이는 확실히 어떤 특정 행동을 반복적으로 함으로써 자기 안위를 취할 수 있는 아이구나 라는 걸 이해해 주는 게 일단은 좀 필요하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불안을 어떤 특정 행동이나 감각에 의존하지 않고 조절할 수 있을 때까지는 일정 부분 성숙의 시간도 좀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개입을 통해서 이제는 너도 조금 해볼 수 있을 테니까 쪽쪽이를 떼볼까?
라는 환경적 조치도 필요하지만 이 아이가 그걸 좀 받아들일 수 있을 만큼 이 아이도 조금 성장하고 있느냐. 아무래도 불안이 상대적으로 낮은 아이들보다는 그 시기가 조금 더 늦게 올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두돌이다라고 하면은 유치 때문에도 쪽쪽이는 손가락 빠는 것도 그렇고 부모님들이 많이 걱정하시거든요. 근데 이제 두돌이다라고 했을 때에 사실은 쪽쪽이 떼는 걸 요청해도 어느 정도 될 연령일 수 있는데 내 아이가 엄마 아빠랑 분리돼서 얼마만큼 적응할 수 있는가, 이 아이가 낯선 환경을 갔을 때 어느 정도의 불안 반응을 보이고 스스로 그걸 다루어서 적응할 수 있는가, 요런 일상에서 이 아이가 불안을 다루는 모습들, 거기서 성장하는 모습들을 지표를 좀 삼아서 예전에는 엄마 아빠랑 조금만 떨어져도 자지러지게 울었는데 어린이집을 다니면서 조금은 나아지기 시작했네. 그러면 이제 쪽쪽이에 대한 의존도도 좀 낮춰볼까? 이런 식으로 이 아이의 행동의 변화를 요청하는 어떤 강도를 좀 설정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게 되게 어려운 거예요. 영상을 통해서 내가 뭔가 설명을 할 때에는 사실 어떤 사례나 어떤 기준을 통해서 조금 기준들을 드려야 되는데, 사실 어린 연령의 아이들일수록 케이스 바이 케이스 그 아이의 다양한 요소들을 고려해서 맞춤식 안내가 필요한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이런 영상을 보시거나 정보를 찾아보실 때에 그게 다소 보편적일 수 있지만 내 아이한테는 이게 조금은 더 3개월 정도 있다가 들어가는 게 낫겠어. 혹은 내 아이는 개월 수는 들어가도 되지만 아직 적응하는 게 어려우니까 그 앞에 단계부터 안내를 해주고 거기서 조금 편안해지면 그 다음에 더 어려운 걸 요청해야 되겠다. 이런 식의 조율을 해서 좀 적용을 하는 현명함이 필요할 수 있다. 라는 걸 좀 생각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조율을 했어요. 다 조율하고 아이의 어떤 정서도 다 고려해서 준비를 해서 쪽쪽이를 딱 뗐는데 자지러졌어요. 그럼 막 1시간, 1시간씩 막 울고 그러면 그럴 때도 견뎌줘야 되는 게 맞을까요? 이제 내가 원하지 않는 걸 결국 해야 되니까. 근데 아이가 원하지 않는 건 우리도 충분히 이해를 하지만 아이가 원한다라는 그 의사를 존중해 주기에는 아이 당사자한테 발달에 어려움이 있다거나 적응적이지 않다거나 긍정적이지 않다라고 하면 어쩔 수 없이 어른이 조금은 이 아이의 울음을 견뎌주면서 행동 변화를 요청해야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기준이 내가 혹은 모두가 이때는 떼야 된다고 하니까 이기보다는 이 아이가 삶을 살아가고 성장하는 데 있어서 지금은 이 아이는 이게 너무 익숙하고 좋아서 저항하고 싫다고는 하지만 결국에는 이 과정을 거치는 게 이 아이한테 훨씬 더 중요한 의미가 있다라고 했을 때는 울음을 견디는 도전이 필요하죠. 사실 실상 현장에서 보면은 엄마 아빠가 봤을 때 너무 애기 같은 거예요.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울면서까지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막상 관찰평가를 쭉 하잖아요. 그러면 이미 아이는 어느 정도 컸어요. 눈치코치 다 있고 내가 하라고 하면 할 준비도 되어 있는데 엄마 아빠는 항상 나한테 하라고 얘기 안 하니까 아이도 안 하려고 하고 유예하려고 하고 그래서 응석 부리거나 떼쓰는 경우가 비율적으로는 더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게 너무 또 곤란하다, 이게 엄마 아빠가 판단하기가 너무 어렵다 이러면은 주변에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한번 물어보는 것도 좋을 수 있고, 근데 어찌됐건 그들도 전문가는 아니니까 그냥 간단하게 어찌됐건 우리 지역사회 심리상담센터에서는 많은 육아 전문가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한 번쯤은 찾아가서 지금 내 아이가 어느 정도 성장하고 있고 어느 정도 도전 과제를 해낼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이야기 나눠보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울리지 말라는 건 아이가 상처받거나 심리적으로 어려움을 경험할 바가 그런 거잖아요. 근데 어떻게 울리느냐, 어떻게 얘기해 주냐가 진짜 중요한 거예요. 쪽쪽이 하지 말라고 했잖아. 안 돼. 안 된다고 했지? 엄마가 몇 번 얘기해. 울어도 소용없어. 막 이렇게 돼버리면은 아이가 엄마의 그런 행동에 되려 정서적 상처를 받고 어려움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쪽쪽이 너무 좋아. 안 돼서 속상해. 근데 우리 이제 쪽쪽이 빠빠이 해야 돼.
속상해 자꾸 눈물이 나. 그래도 이제 쪽쪽이 빠빠이 하는 거야. 이제 쪽쪽이 안 돼요. 라고 얘기해주면서 우는 걸 조금 같이 버텨주는 부모. 분명히 아이가 받아들이기가 다르지 않을까요? 그래서 어찌 보면 아이가 울고 안 울고보다는 어떻게 울리느냐가 중요할 수도 있다. 라는 얘기도 같이 좀 전달을 하고 싶네요. 사실 그거를 약간 혼동하시는 것 같기는 해요. 울면서 가르쳐야 된다고 생각하시니까 뭔가 아무리 네가 떼쓰고 울어도 안 돼 이렇게 강하게 강압적으로 그거를 조금 혼돈하신 것 같은. 요번 질문은 저희 그 원장님 아빠 육아 교실에서 강의하셨던 거기에 달렸던 질문인데요. 이제 7세 남자 아이인데 일어나지 않은 상황이나 아니면 무언가 꼭 그냥 조금 가볍게 지나가도 되는 상황에서 꼭 남 탓을 한대요. 그래서 뭐 그게 중요한 게 자기가 피해를 본 것 같을 때 이런 상황에서 뭐 엄마 때문이야 아빠 때문이야 이렇게 남 탓을 모든 것에 대해서 남 탓을 하게 되는 친구가 있다고. 그래서 이제 이럴 때 어떻게 훈육을 하거나 아니면 아이에게 어떤 표현 방식을 알려주면 좋을지 고민하셨던 댓글이 있더라고요. 왜 남 탓하는 것 같아요? 내 탓인 거 알아서. 내 탓인 걸 알아서? 또? 근데 사실 남이 잘못한 거 맞아요. 근데 왜 남 탓을 할까요? 여기 참새가 날아다니는 것 같은데. 약간 나 이만큼 속상하니까 알아달라고? 아하, 또요? 나 이만큼 속상하다. 자신이 피해를 받고 그런 상황에 있어서 받아달라고. 내가 이런 피해를 받았으니까 엄마랑 아빠가 책임을 져줘. 약간 이런 느낌일까요? 너무 귀엽다. 이게 어떤 거냐면은 사실은 우리가 남 탓이라는 말을 쓴다는 것 자체는 뭐냐면은 여기서 보면은 로봇 변신 도와주려다가 갑자기 부서진다거나 의도하지 않았는데 칫솔질하다가 툭 쳐가지고 아기가 아프게 됐다거나 어떤 우연에 좋지 않은 상황이 일어났어요. 결과만 봤을 때는. 근데 행동을 시작하거나 과정을 봤을 때는 나쁜 의도가 전혀 없었잖아요. 근데 이 아이가 엄마 때문이야 아빠 때문이야 라고 하니까 이제 남 탓한다라고 생각하시는 건데 사실은 이 사람이 실수한 건 맞아. 근데 다만 차이가 있다면 고의성이 있었냐 없었냐겠죠. 그럼 이 아이한테 궁극적으로 어려운 건 뭐냐면 고의성이 있고 없고 상관없이 결과적으로 내가 받아들이기 힘든 거, 내가 예측하지 못한 거, 내가 좌절을 경험하게 되는 상황을 받아들이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저 사람이 일부러 그러졌던 다 필요 없고 그냥 이런 결과를 나는 받아들이는 게 너무 어려워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거기다 대놓고 우리는 자꾸 바로 잡아주려고 하죠. 아빠가 일부러 그런 게 아니야 얘기했지. 계속 자기 변호를 한다거나 근데 이 아이한테 지금 필요한 건 나는 이만큼 부정적이고 좌절스럽고 예상하지 못한 결과를 받아들이는 게 너무 어려워요 인 거거든요. 그러면 이 상태를 먼저 알아줘야죠. 그래서 맞아 속상해. 아빠가 일부러 그런 건 아닌데 부러졌어. 속상해. 맞아. 어떡해. 이게 먼저 나와줘야지. 맞잖아. 속상하잖아. 근데 아빠도 안타까워. 일부러 그러진 않았거든. 근데 어쨌든 얘도 속상한 게 맞아. 그걸 인정해주고 나서 하고 나서 이제 얘는 그게 못 받아들이니까 막 나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아빠도 듣다 보면 기분이 안 좋아. 일부러 그러는 게 아닌데 왜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지 싶잖아요. 그런 건 사실 이제 감정적인 문제고 내려놓고 이 아이가 그만큼 받아들이기 어렵구나 라는 걸 읽어주고 나서 알려줘야죠. 어찌됐건 이 아이가 잘 적응하고 조금 더 편안하게 살아가려면 이 상황을 객관적으로 보는 능력은 필요하죠. 결과가 어찌됐던지 간에 고의성이 있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우연히 일어난 게 부정적인 결과, 좋지 않은 결과로 이어진 건지 의도하진 않았지만 좋지 않은 결과가 일어난다라는 건 우린 살면서 정말 빈번히 경험하면서 살잖아요. 그때마다 이렇게 너 때문이야 라고 하면 사회적 관계를 맺는 것도 본인이 삶을 편안하게 사는 것에도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으로는 이 아이가 못 받아들이고 너무 속상해하는 그 감정, 그 상태를 함께 읽어주고 그 다음 단계에서는 알려줘야 돼요. 그런데 모모야, 아빠가 일부러 그랬던 건 아니야.
아빠가 몸으로 도와주려고 했는데 이렇게 되면서 부셔졌어. 그래서 부셔져서 속상한 건 아빠가 충분히 이해를 해, 위로해 줄 거야. 그런데 절대 아빠가 일부러 그런 건 아니다라는 걸 이해해 줘야 돼. 알 수 있어야 돼. 예. 그리고 이게 이해가 돼야 너무 속상하지만 어쩔 수 없구나를 받아들이게 되는데, 이게 이 사람 때문이다라고 생각하면 그 결과를 받아들이기보다는 그 결과에 대한 속상함을 자꾸 이 사람한테 분출하고 공격하죠. 그건 잘못된 거잖아요. 응. 그래서 너무 속상하긴 한데 아빠가 일부러 그런 건 아니야. 그래도 너무 속상한데 어쩔 수 없지 하고 받아들이는 거, 조절이라는 게 일어날 수 있으려면 이런 과정들이 좀 필요할 거다 라고 생각하고 접근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네요. 이거 되게 포괄적인 질문이긴 한데요. 특히나 이제 재접근기 그 연령대의 아이들이 좀 어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잘 때 많이 운다, 깬다. 요거에 대한 되게 포괄적인 질문인데 되게 많이 왔었어요. 그래서 특히나 이제 분리수면에 관련된 질문도 있었고, 어떤 분은 이제 분리수면을 하려고 했는데 아이가 너무 우니까 다시 찾아가서 달래주는 걸 했더니 이게 아예 습관이 돼서 그치. 2시간마다 계속 우는 아이도 있었고, 둘째까지 있는데 힘들다. 어쨌든 우는 거, 잘 때 우는 잘 거. 때 깨서 우는 거. 네네네. 근데 영유아기의 수면의 불안정성은 아이의 기질에 영향을 받기도 하고 환경적 영향을 받기도 하고 그래서 사실은 이거를 정말 일관되게 잡아주는 건 상당히 어려운데, 분리수면 같은 경우는 사실 목적성을 갖고 의도를 가지고 접근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말로 이제는 아기도 조금 컸고 특히 이제 엄마들이 또 수면에 예민하다라고 하면은 서로의 건강을 위해서 분리수면이 불필요하게 필요한 경우들도 있어. 그럼 이제 분리수면 해야죠. 근데 분리수면을 하는 것도 사실 아이 입장에서는 엄마 아빠 품을 계속 부비면서 자고 싶지 않을까? 본능적으로. 그죠? 그러다 보니까 힘든 일인 거예요. 그래서 그 힘든 일을 하려면 어찌됐건 어른이 결단을 내려야 되는데 결단을 내렸더니 애가 울어. 너무 안타깝죠. 아유, 자는 애가 저렇게 빽빽빽빽 계속 응애응애 울면은 그 다음날 뭐 생활하는 것도 애기가 밤잠 못 자면은 컨디션 안 좋으니까 찡찡거리고 힘들고, 그럼 엄마도 더 힘들고 이러면 진짜 고민되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이 시간이 버텨서 결국에는 아이가 울어도 내가 자야 되는 거구나 라고 스스로 편안함을 찾아갈 때까지 그 과도기를 견뎌내는 부모를 할 거냐, 아니면 결국에는 두근반 세근반 해가지고 엄마 왔어 할 거냐. 사실 후자 같은 경우는 이렇게 돼버리면 이도 저도 아닌 게 될 수 있어요. 왜냐면 2시간마다 깨가지고 가서 아이를 달래주게 되면 아이는 아이대로 자다가 조금 선잠에 불안정했을 때 엄마가 없어 울면 오는 걸 아니까 울죠. 그래서 엄마가 있어야지만 깨워지는 게 연합이 돼버리니까 그럼 엄마는 엄마대로 또 누워있다 일어나서 가고 누워있다 일어나서 가고 서로 힘들죠.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어떤 목적이 있고 필요에 의해서, 그리고 육아에 대한 엄마 아빠들의 어떤 기준이나 목표 관점들이 다를 수 있어요. 거기에 따라서 분리수면을 하겠다라고 하면 분리수면이 내 아이가 준비가 되어 있는지, 그리고 내가 그걸 시작할 때 부모로서 나 또한 그 과도기를 견뎌낼 준비가 되어 있는지, 이런 걸 한번 점검하고 시작하는 게 필요할 수 있고, 분리수면 방법도 사실 개월수, 연령에 따라서 정말 다양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중에서 여러 개의 실패를 경험하고 한 개가 맞아 떨어진 어머님들도 계시고, 이건 정말 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예요. 다만 중요한 건 필요해서 시작한다라고 했을 때에는 자꾸 어그러지는 선택지는 피해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 그리고 만약에 너무 많이 울어서 못 견디겠다라고 하면 1달이나 2달을 유예하고 다시 시작해도 되죠. 여기서도 나와 있는데 그 등 센서라고 하잖아요. 항상 안아서만 자고 내려놓으면 바로 울고. 이것도 이제 기질이랑 연관이에요. 왜냐하면 아무도 이 아이한테 내려놓으면 울으라고 하지 않았거든. 근데 진짜 신세가 초기 때부터 우는 애기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 아이가 어느 정도는 그게 꽤나 길죠. 1년에서 1년 반, 2년까지도 갈 수 있어요. 어느 정도까지는 이 아이는 손을 좀 많이 타겠구나. 그리고 또 환경적으로 그냥 두면 좀 끙끙거리다가도 알아서 자는 애기들도 있는데 결국에는 조금만 끙끙거리면 안아주는 분들이 계세요. 그리고 또 이뻐서 안아줘.
근데 이제 그때는 조금 작고 무게도 그리 무겁지 않으니까 부담스럽지 않은데 이게 애기가 뭐 이렇게 뭐 크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그 빈도로 안아주면 결국엔 어른이 너무 지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조금 육아라는 건 중장기적인 시각을 보고 예쁜 마음을 조금은 조절하고 덜 안아줘야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원래부터 이 아이가 등센서인 건지 아니면 환경적으로 등센서를 장착시켜 준 건지 또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